우리는 핵무장을 선언합니다. 지금 일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펜타곤 분석관이 그날 아침 보좌관에게 말했습니다. 오후 2시 정말로 일본 총리가 나타났죠. 긴급 기자회견. 단 한마디. 핵무장을 검토합니다. 펜타곤 지하 상황실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표정이 굳었죠. 대체 왜 지금입니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의 압박 때문인가? 북한의 도발 때문인가? 러시아의 위협 때문인가? 그런데 3개월 전부터 한 분석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극비 문서. 거기엔 중국도 북한도 러시아도 없었습니다. 대신 17번 반복된 이름. 조선 기술 격차, 원전 운영 속도, 미사일 전력화 시간. 모든 비교 대상이 같은 나라였죠.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일본은 왜 한국 때문에 핵을 꺼냈을까요? 한국이 대체 무엇을 준비했길래 일본이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요? 총 한 방 쏘지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세계의 판을 조용히 뒤집은 나라.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일본이 움직입니다. 저는 그날 아침 보좌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후 2시 일본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핵무장 검토. 펜타곤은 긴급 소집됐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예감이 틀린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는 윌리엄 하트먼입니다. 펜타곤 동아시아 안보 분석관으로 28년을 일했죠. 냉전 이후 아시아의 모든 주요 안보 위기를 분석했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 중국의 해양 확장, 대만 해협 긴장까지. 저는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말하죠. 10월 15일 펜타곤 지하 3층 상황실. 스크린에 일본 총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우리는 핵무장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손이 책상을 쥐었고 보좌관들은 숨을 멈췄죠. 30년 경력의 장성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때문인가? 아니면 북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3개월 전부터요. 그날은 7월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문서 한 장이 제 책상에 도착했죠. 비공개 태스크포스 회의록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핵능력 평가 및 전략적 대응 방안. 저는 그런 문서를 수십 번 봤습니다. 대부분은 예상 가능한 내용이죠. 중국 견제, 북한 위협, 러시아 변수.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문서 3페이지 작은 문단 하나.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일본의 전략적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한국,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저는 즉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조선 산업 점유율, 원전 운영 안정성, 미사일 기술 수준, 반도체 생산 능력.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죠. 그것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전력화 예상 시간표를 봤을 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 8개월에서 12개월, 일본 24개월에서 36개월. 3배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두려워하는 건 중국의 함대가 아니라는 걸. 북한의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조용히 준비를 끝낸 나라였죠.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일본이 움직였습니다. 핵무장 검토 발언. 펜타곤 회의실은 혼란에 빠졌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수순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하트먼, 자네는 왜 안 놀라는 건가?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준비된 반응이니까요. 그가 미간을 찌푸렸죠. 무슨 뜻인가? 저는 책상 위 문서를 건넸습니다. 3개월 전 그 일본 보고서였죠. 그는 문서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일본이 한국 때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보였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왜 지금 핵을 말했을까? 강해서? 아니었습니다. 불안해서였죠. 핵무장을 선언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나라는 드뭅니다. 일본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죠. 플루토늄 46톤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설은 30년째 미완성이었고 플루토늄 대부분은 해외에 보관 중이었죠. 군사용 정제 기술도 미사일 플랫폼도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원전 60년 무사고 운영. 미사일 실전 배치 완료. 조선, 전자, 소재 산업 생태계 완성. 한국은 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이미 준비를 끝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한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본은 가능성을 말한다. 한국은 현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보좌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본이 움직입니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죠. 이 판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일본의 핵무장 발언 이후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특집 기사를 쏟아냈고 외교 채널은 24시간 가동됐죠.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일본은 정말 할 수 있는가?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시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핵능력 평가서.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죠. 플루토늄 보유량, 재처리 시설, 기술 인력. 숫자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문맥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는 결정적인 공백이 있었죠. 언제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시간표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동료 분석관을 불렀습니다. 이 보고서 이상하지 않나? 그가 문서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죠. 뭐가요? 저는 3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핵무장 완료 시점. 명시가 안 돼 있어.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마 보안상 문제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안 문제라면 문서 자체를 안 냈겠죠. 그럼 모른다는 겁니다. 일본 스스로도. 그날 오후 저는 일본 전문가 3명을 소집했습니다. 질문은 하나였죠. 일본이 핵무장을 완료하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첫 번째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플루토늄 정제에 최소 18개월. 두 번째가 이었습니다. 미사일 플랫폼 개발에 24개월. 세 번째가 마무리했습니다. 실전 배치까지 합치면 36개월은 필요합니다. 3년.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다른 숫자를 적었죠. 한국 8개월. 격차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이 준비를 시작할 때 한국은 이미 끝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10월의 워싱턴은 쌀쌀했죠. 그런데 제 등골은 더 차가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거든요. 국가 역량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조선 산업부터 봤죠. 세계 1위, 점유율 40%. 대형 선박 건조 속도는 일본의 2배였습니다. 원전 운영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60년 무사고. 가동률 90% 이상.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 대부분의 원전을 멈춘 상태였죠. 미사일 기술은 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사거리 800km 탄도 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까지. 일본은 아직 개발 단계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두려워한 건 한국의 가능성이 아니라는 걸. 한국의 속도였습니다. 일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보여줬죠. 우리는 이미 했다.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저녁 무렵 국방부 차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트먼, 일본 보고서 검토 끝났나? 네. 결론이 뭔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무거웠거든요. 일본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관이 조용히 물었죠. 확신하나? 데이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왜 지금 핵을 말했을까? 강해 보이려고? 아니었습니다. 따라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미 멀어진 격차를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걸 모른다는 거였죠. 일본의 화려한 숫자만 보고 일본이 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곧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일주일 뒤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국제 언론이 질문하기 시작했죠. 일본은 언제 핵무장을 완료하는가? 일본 정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검토 중,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애매한 단어들만 반복했죠. 반면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침묵이 더 강력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판은 이미 기울었다고. 일본이 말을 할수록 한국의 침묵이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준비된 국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여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아직 몰랐지만 숫자는 알고 있었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일본 핵무장 능력 평가 및 한국 비교 분석. 이 보고서는 모든 걸 바꿀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일본의 핵잠재력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한 글자 한 글자 뜯어봤죠. 숫자 하나하나를 검증했습니다. 플루토늄 46톤.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 핵물리학자 2,400명. 기술 인프라 완비.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죠. 너무 완벽했습니다. 저는 외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 일본 언론 기사, 학술 논문, 그리고 하나씩 대조했죠. 첫 번째 균열은 로카쇼무라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보고서 2025년 상반기 가동 예정. 현실 1993년 착공, 32년째 미완성. 완공 시점은 26번 연기됐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32년, 26번 연기. 두 번째 균열은 플루토늄이었습니다. 일본 보고서 46톤 보유. 현실 대부분 영국, 프랑스에 보관 중. 국내 보유량은 9톤 미만. 그것도 민간용 등급이었죠. 군사용 정제시설? 없었습니다. 미사일 플랫폼? 개발 단계였습니다. 실전 배치 경험? 전무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잠재력이 아니야. 중얼거렸죠. 희망사항이야. 그리고 저는 한국 데이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시각으로 봤죠. 경험이라는 키워드로요. 한국 원전 운영 기록.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 시작. 60년 무사고. 24기 원전 가동률 92%.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60년간 쌓인 노하우였죠. 문제 해결 경험, 위기 관리 능력, 시스템 안정성.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1위, 점유율 40%. 그런데 중요한 건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건조 속도였죠. 대형 선박 한 척. 한국 6개월, 일본 12개월. 2배 차이였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결국 배입니다. 거대하고 복잡한 배죠. 그걸 빠르게, 정확하게 만드는 능력. 한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수십 년간요. 미사일 기술은 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실전 배치를 완료했죠. 사거리 800km 현무 시리즈.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까지. 이건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바다에서, 하늘에서 실제로 발사한 기록이었죠.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완성한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뭔지. 일본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죠. 숫자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경험은 확신을 만들죠. 저녁 무렵 동료 분석관이 찾아왔습니다. 하트먼, 보고서 어떻게 돼가나?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거의 다 됐네. 그가 화면을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일본 평가가 꽤 박하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가 그래. 상부에서 좋아하지 않을 텐데. 저는 어깨를 으쓱했죠. 제 일은 진실을 쓰는 겁니다. 정치는 그들 몫이고요.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로 돌아왔죠. 마지막 문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이 한 문단이 모든 걸 결정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핵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잠재력과 전력은 다르다. 일본은 가능성을 주장한다. 한국은 현실을 보여준다. 일본의 플루토늄은 대부분 해외에 있다. 한국의 원전은 60년간 가동 중이다. 일본의 재처리 시설은 32년째 미완성이다. 한국의 조선소는 6개월에 한 척씩 배를 만든다. 일본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배치를 완료했다. 결론. 일본은 준비됐다고 말한다. 한국은 이미 끝냈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문장들이 펜타곤을 흔들 겁니다. 동맹 관계를 재정의할 거고 전략을 다시 쓰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진실이라고. 숫자가 증명하고 있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48페이지. 도표 17개. 참고 자료 126건.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동아시아 핵 역학 변화 일본의 선언과 한국의 현실. 보고서는 국방부 차관 책상에 도착했고 그날 오후 국가안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11월의 워싱턴은 더 쌀쌀했죠.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끝났거든요. 이제 판단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죠. 이 보고서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라는 걸. 왜냐하면 진실은 언제나 파장을 만들거든요. 특히 불편한 진실은요. 보고서를 제출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반응이 없었죠.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하루 안에 피드백이 옵니다. 질문이든 수정 요청이든 뭔가는 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침묵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 국방부 차관 보좌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트먼, 내일 오전 9시 브리핑 준비해주게. 주제가 뭡니까? 자네 보고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펜타곤 3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12명이 앉아 있었죠. 국방부 차관, 동아시아 담당 국무차관보, 합참작전국장, 정보국 부국장, 그리고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선임보좌관까지.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하트먼, 자네 보고서 다들 읽었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첫 질문은 합참작전국장이 던졌습니다. 일본을 너무 낮게 평가한 거 아닌가?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숫자를 보시죠.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 32년째 미완성입니다. 국무차관보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플루토늄 46톤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그런데 37톤이 영국과 프랑스에 있습니다. 일본 땅엔 9톤뿐이죠. 정보국 부국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한국이 정말 8개월 안에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건가? 저는 조선산업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6개월에 대형 선박 한 척을 건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죠. 그건 상선 얘기 아닌가? 핵추진 잠수함도 결국 배입니다. 더 복잡하지만 원리는 같죠. 한국은 60년간 원전을 운영했고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트먼, 자네 결론이 뭔가? 한마디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한마디가 무거웠거든요. 일본은 가능성을 말합니다.
한국은 현실을 보여줍니다. 선임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차관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이네. 그걸 모르는 건 아니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손을 들어주자는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따르는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합참 작전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복잡해지겠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일은 분석이었으니까요. 정치는 그들 몫이었죠. 차관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보고서 검토하겠네. 일주일 내로 피드백 주지. 저는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 동료가 물었습니다. 브리핑 어땠나? 예상대로였어. 반발 심했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침묵이 더 많았지.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긴다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움직였습니다.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일본의 반격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보고서 제출 2주 후 일본 방위성이 새로운 문서를 발표했죠. 제목은 핵무장 로드맵 2025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받자마자 열었습니다. 82페이지. 도표와 그래프로 가득했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플루토늄 정제 일정표, 미사일 개발 단계별 계획, 핵추진 잠수함 건조 타임라인, 심지어 예산 배분까지 상세했습니다. 저는 한 페이지씩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했군.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죠. 마치 저를 겨냥한 것처럼요. 저는 동료를 불렀습니다. 이것 좀 봐. 그가 문서를 훑어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대단한데? 일본이 진심인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빠졌어. 뭐가? 저는 문서 끝까지 넘겼습니다. 시작 날짜가 없어. 뭐? 계획은 있는데 언제 시작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 검토 후 결정, 단계별 추진, 신중하게 접근. 이런 단어들만 반복되고 있지. 동료가 다시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구체적인 날짜가 없었죠. 이거 계획서가 아니라 희망사항 아닌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문제야. 그날 오후 일본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지켜봤죠. 일본 방위성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일본은 핵무장 능력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로드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언제 시작합니까? 구체적인 일정은 보안상 공개할 수 없습니다. 완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단계별로 신중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피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는 질문에서요. 그날 저녁 국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로드맵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죠. 대부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일본, 체계적 핵무장 준비. 로드맵 공개로 투명성 확보. 하지만 며칠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나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죠. 일정이 구체적이지 않다. 시작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실행 가능성의 의문. 저는 그 기사들을 스크랩하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구나. 한편 한국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일본이 로드맵을 발표할 때도 언론이 떠들어댈 때도 한국 정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제 여론이 한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 싱크탱크 보고서. 한국 조용하지만 가장 준비된 국가. 독일 언론 분석. 말하지 않는 강국, 한국의 전략. 프랑스 전문가 인터뷰. 위협하지 않는 기술국,
한국이 답이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며 놀랐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세계가 먼저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소음이 아니라 침묵에서 온다는 걸. 설득하려 할수록 의심받고 조용할수록 믿음을 얻는다는 걸. 일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한국은 침묵했죠. 그리고 세계는 침묵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강한 국가는 설명하지 않는다. 일주일 뒤 제 보고서가 국가안보회의에서 채택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수정 없이 원문 그대로요. 동료가 축하한다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이겼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긴 게 아니에요. 데이터가 증명한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라는 걸. 일본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겐 자존심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한 달 뒤 폭탄이 터졌습니다. 12월 3일 오후. 저는 사무실에서 일본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동료가 뛰어들어왔죠. 하트먼, TV 켜봐. 저는 벽면 모니터를 켰습니다. 일본 생방송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긴급 속보 방위상 기자회견 중. 화면엔 일본 방위상이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고 그가 대답하던 중이었죠. 그렇다면 핵무장이 필요한 진짜 이유가 뭡니까?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방위상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때문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도 숨이 멎었죠.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조선, 반도체, 미사일, 원전.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동아시아 균형이 무너집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쏟아냈죠. 중국이나 북한이 아니라 한국 때문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 순간 방송이 끊겼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암전됐죠. 기술적 문제로 잠시 중단합니다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저는 동료를 봤습니다. 그도 저를 봤죠. 우리는 동시에 말했습니다. 끝났어. 5분 뒤 제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국무부, 국가안보회의.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죠. 방금 일본 방송 봤나?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네, 봤습니다. 30분 뒤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상황 파악이 필요하네. 하트먼, 분석해주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뭘? 핵무장 발언이 힘의 과시가 아니라 불안의 고백이었다는 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을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한국이었죠. 그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국무차관보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통제 불능입니다. 뭐? 이미 전 세계에 퍼졌을 겁니다. 방송은 끊었지만 늦었죠. 소셜미디어, 뉴스 클립, 캡처 화면. 지우려 할수록 더 확산될 겁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1시간 뒤 트위터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2시간 뒤 유튜브에 10개 이상의 클립이 퍼졌죠. 3시간 뒤 전 세계 언론이 속보로 다뤘습니다. 일본 방위상, 한국 때문에 핵무장 필요하다 발언. 일본, 중국 아닌 한국을 핵무장 이유로 지목. 동아시아 역학 대전환 예고. 일본 정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급히 해명 성명을 냈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 맥락이 잘못 전달됐다. 본의 아니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영상은 명확했으니까요. 누가 봐도 확실한 발언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국제 반응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언론. 일본의 솔직한 고백, 그러나 외교적 실책.
유럽 싱크탱크. 한국, 위협 없이 동아시아 중심으로. 중국 관영 매체. 일본, 스스로 약점 드러내. 한국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정부 대변인은 단 한마디만 했죠.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침묵이 더 강력했습니다. 위협받은 쪽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건 위협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긴급 브리핑을 요청받았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주요 참모들 앞에서요. 저는 준비한 자료 없이 들어갔습니다. 필요 없었거든요. 상황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하트먼, 자네 생각은?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판이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일본은 스스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핵무장이 안보 전략이 아니라 경쟁심에서 나온 것임을 자백했죠. 반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나?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대답이 중요했거든요. 강한 국가는 위협하지 않습니다. 준비만 하죠. 일본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준비했습니다. 세계는 준비된 쪽을 선택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 권고안을 내주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드리면 되겠습니까? 3일 안에.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12월의 워싱턴이 보였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죠. 동아시아 전략 재편 한국 중심 접근의 필요성. 이 보고서는 모든 걸 바꿀 겁니다. 동맹의 무게 중심을, 전략의 우선순위를, 미래의 방향을.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요. 왜냐하면 알고 있었거든요. 역사가 움직이는 순간이라는 걸.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걸. 3일 밤낮을 꼬박 세웠습니다. 커피만 12잔 마셨죠. 2024년 12월 6일 오전 8시.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 동아시아 전략 재편 한국 중심 접근의 필요성. 분량 62페이지. 결론 단 한 문장. 일본은 중요한 동맹이다. 그러나 한국은 전략 완성국이다. 오후 2시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지하 상황실이었죠. 저는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긴장됐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하트먼 분석관의 보고서를 논의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이 저를 봤죠. 국방장관, 국무장관, 합참의장, 정보국장. 미국 안보의 최정상이었습니다. 국무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70년 동맹입니다. 이걸 흔들자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흔들자는 게 아닙니다. 재조정하자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동맹은 유지합니다. 하지만 전략의 무게 중심은 옮겨야 합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바꾸자는 겁니까? 저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첫째,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 반도체, 배터리, 원전, 조선. 이 네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입니다. 둘째, 핵추진 잠수함 공동 개발 논의. 한국의 조선 기술과 우리의 원자로 기술. 이 조합은 중국 견제의 핵심이 될 겁니다. 셋째, 주한미군 전략적 강화. 감축이 아니라 현대화입니다. 한국을 거점으로 한 신속 대응 체제 구축.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동맹은 유지합니다. 하지만 핵무장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유를 밝혔지 않습니까? 안보가 아니라 경쟁심이었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보국장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숫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국이 모든 지표에서 앞서 있네요. 국방장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 속도, 원전 운영 기록, 미사일 배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국무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복잡해질 겁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복잡해도 옳은 선택은 해야죠. 회의는 3시간 계속됐습니다.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죠. 그리고 마침내 국가안보보좌관이 정리했습니다. 보고서 채택합니다. 단계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니, 시작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을 때 국방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하트먼. 네, 장관님. 자네가 옳았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알겠나? 무엇을요? 이제부터가 진짜 일이야. 실행이 남았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다음 날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국무부가 한국 측에 비공식 접촉을 했죠. 기술 협력 확대 논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현대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신 무기 체계 배치, 합동훈련 확대, 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한 달 뒤 백악관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합니다. 기술, 안보, 경제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충격에 빠졌죠. 미국, 한국 선택, 동아시아 축 이동, 일본 외교 참사.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정부 대변인은 간단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준비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창밖으로 1월의 워싱턴이 보였죠. 눈이 그쳤고 하늘이 맑았습니다. 동료가 들어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해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증명했을 뿐이죠. 겸손하긴. 저는 웃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그냥 숫자를 읽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70년 동맹 구도가 재편됐습니다. 전략의 무게 중심이 이동했죠.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위협하지 않았지만 준비했던 나라. 말하지 않았지만 보여줬던 나라.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세계는 결국 준비된 자를 선택한다. 그 후후. 저는 펜타곤 28년 경력의 마지막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개인 회고록이 아니었죠.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제목 왜 한국이었는가? 국가안보회의에서 요청했습니다. 이번 전략 전환의 본질을 정리해달라고요. 저는 3일간 모든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죠. 한국이 특별했던 이유. 그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방식이었습니다. 첫째, 한국은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핵을 말할 때 한국은 침묵했죠. 중국이 압박할 때도 북한이 도발할 때도 한국은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뭘 했을까요? 만들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었고, 배터리를 만들었고, 배를 만들었고,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말 대신 결과를 보여줬죠. 둘째, 한국은 과거를 들추지 않았습니다. 일본과의 역사 문제. 충분히 카드로 쓸 수 있었죠. 하지만 안 했습니다. 대신 뭘 했을까요?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기술에 투자했고, 인재를 키웠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복수 대신 준비를 택했죠. 셋째, 한국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아느냐?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대신 뭘 했을까요? 증명했습니다. 원전 60년 무사고로 증명했고, 조선 세계 1위로 증명했고, 미사일 실전 배치로 증명했습니다. 말 대신 기록을 남겼죠.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독특했다. 위협 대신 신뢰를 선택했고, 복수 대신 준비를 택했고, 설명 대신 증명을 보여줬다. 그리고 세계는 그 방식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걸. 강한 국가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준비된 국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국가는 위협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70년간의 성장으로, 60년간의 원전 운영으로, 수십 년간의 기술 축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스스로도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요. 일본이 핵을 말했을 때 한국은 당황했을 겁니다. 왜 우리 때문에? 라고 물었겠죠. 하지만 숫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도 알고 있었고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이라는 걸, 위협 없는 강국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걸. 2월 첫째 주,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전체 회의에서 발표했죠.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하트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한국은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합참의장이 말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승리로군. 국무장관도 동의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말이죠. 저는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합니다. 세계가 지지하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수고했네, 하트먼. 자네 분석이 역사를 바꿨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바꾼 게 아닙니다. 한국이 이미 바꿔놓고 있었죠. 저는 그걸 읽었을 뿐입니다. 겸손하군. 사실입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28년간 쌓인 파일들, 수백 개의 보고서들. 그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건 마지막 보고서였습니다. 왜 한국이었는가? 이 보고서는 교과서가 될 겁니다. 외교 전략의 교본이 되겠죠. 그리고 후배 분석관들에게 가르쳐질 겁니다. 강함은 소리에 있지 않다. 준비에 있다. 창밖으로 2월의 워싱턴이 보였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죠. 얼음이 녹고 새싹이 돋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파일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28년 경력 중 가장 중요한 일을 해냈다고. 동맹의 무게 중심을 옮겼고, 전략의 방향을 바꿨고, 미래를 다시 썼다고. 그리고 그 중심엔 조용했지만 강했던 나라. 위협하지 않았지만 준비했던 나라. 말하지 않았지만 증명했던 나라.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역사는 준비된 자의 편이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